중국의 대대적인 변혁인 무산계급 문화대혁명, 줄여서 문화대혁명 또는 문혁은 1966년 5월 16일 선언에서 시작하여 1976년 10월 6일 베이징에서의 문화혁명파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괴적 운동, 친위 쿠데타, 그리고 내전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기간을 10년 동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국가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화를 전멸시키려 한 전례 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학살의 들판, 대숙청, 대약진, 험난한 행군, 그리고 체우세스쿠의 인구정책은 공산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폭력과 엄격함 및 체계적 한계를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항상 언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공자와 동아시아에서 신으로 숭배받는 관우의 묘를 포함한 문화자산이 중국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10년간의 운동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중국 지식인들과 수천 년의 문화자산이 희생되었으며 희생자들이 누구였는지는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혁명이라는 말은 문화가 엄청난 혁명을 통해 발전한 시기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 문화 대혁명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파괴한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문화 파괴입니다. 문화 대혁명 동안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혼재되어 모순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사회학적 연구의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집니다. 특히 마오쩌둥은 반봉건주의를 설파하며 자신을 신격화했으며 반제국주의를 설파하다가 소련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여 미국과 협상을 했고 민족주의를 반동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의 지도부가 조롱과 망명을 겪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두운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의 공식적인 구실은 사회주의 문화를 재부흥시키고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구시대 문화와 시장 정책 문화를 비판하자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문화적 개혁 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대약진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큰 실패로 인해 한때 권력 중심에서 물러났던 마오쩌둥은 프롤레타리아, 인민과 학생 폭력 운동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등장을 계획하고 마오쩌둥 계파와 덩샤오핑 계파 간의 권력 투쟁을 시작하여 시장 부흥론자들을 공격하고 살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운동은 1966년 5월 16일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주아 자본주의, 봉건주의, 관료주의 요소들이 공산당과 중국 사회의 모든 구석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청년 학생, 인민이 사상과 행동을 통일하여 인민민주독재를 더욱 실현하고 이러한 것들을 혁명 후 영구적 계급투쟁을 통해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홍위병의 운동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을 옹호한 동기가 소련의 잘못된 수정주의가 중국에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에서 더 이상적인 공산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마오쩌둥 자신의 대약진 시도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하고 덩샤오핑과 류샤오치에게 권력과 영향력이 넘어갈 뻔했기 때문에 그는 극좌 계급투쟁의 형태를 사용하여 이를 뒤집으려 했다는 것도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1969년 마오쩌둥은 문화 대혁명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일부 학생과 노동활동가들을 체포했지만 사실상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사망과 사조방의 체포에 이르는 1976년까지 발생한 일련의 혼란과 변화로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문화 대혁명은 수십만 명에서 2천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 수를 초래했다고 추정됩니다. 베이징의 붉은 8월을 시작으로 광서 대학살, 내몽골 사건, 광동 대학살 등 중국 본토 전역에서 대량 학살이 발생했습니다. 문화 대혁명은 대부분의 중국인, 외부인, 심지어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국가 재난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1981년 마오쩌둥의 실수가 큰 것이었고 린벼오와 신방도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입장이 역사 해석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 평가한 것은 현재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조방의 몰락 후 권력을 잡은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문화 대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복잡한 역사적 지형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였습니다. 1981년 6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이래 몇 가지 역사적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마오쩌둥 동지가 문화 대혁명의 좌파 편향 오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 오류가 장기간 대규모로 지속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문화 대혁명은 마오쩌둥의 잘못된 지도하에 수행되었으며 이는 린벼오와 장친과 같은 반동 세력에 의해 이용되어 당과 인민에게 수많은 재앙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중국 역사 해석의 주요 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대혁명은 중국 공산당이 발표하는 문서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문화대혁명의 지도자 마오와 혁명의 영웅 마오를 분리했으며 마오의 개인적 오류와 마오의 이념을 분리했습니다. 이는 마오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고 마오의 이념이 당의 지도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마오를 부인하는 것은 공산당 자체의 존재 근거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리는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 사망 후 소련에서 발생한 폄하운동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에서는 마오와 마오 사상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마오 사상에 기반한 공산주의 건설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의 지도자 마오를 변호하고 실제보다 더 많은 책임을 린벼오와 사조방에 전가하기 위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의 이념이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에 따라 해석되며 여전히 중국 특색의 공산주의라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문화대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국 신좌파 계파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이것이 이후에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나중에 역사적 과정을 고려할 때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동안 자본주의 지향적인 특권 관료제의 해로운 영향을 우려한 것이 옳았다고 논합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문제와 싸우기 위해 문화대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동안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개방 정책으로 인해 부와 빈곤의 격차가 극심해지자 많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이 문화대혁명과 마오 시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의 작가들, 예를 들어 가오 모보와 같은 이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문화대혁명이 농촌 지역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또한 마보와 같은 일부 작가들은 문화대혁명이 기억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해외 반응은 당시 소속된 정치적 계파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중화민국에서는 반공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장제스는 문화대혁명이 중국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1966년 11월부터 이에 맞서 중화문명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제스는 대만과 홍콩의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마오쩌둥을 살인을 숭배하는 악랄한 공산주의자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중화민국은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자유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홍콩에서는 1967년 문화대혁명이 공산주의 세력의 급진적 정치운동으로 이어져 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행동은 한 세대 동안 홍콩인들이 공산주의 세력을 의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은 반공교육에 좋은 자료로 사용되었고 종종 공산주의의 잔인함의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진보적 저널리스트인 이영희는 그의 책 8억 인과의 대화를 통해 당시 서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문화대혁명에 대한 시각을 소개하며 중국 전통 지배계급에 대한 대중적 노선과 집단적 권위주의 해체운동을 옹호하는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영희는 냉전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려 했고 당시 제공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그가 책을 출판할 때 문화대혁명의 부정적인 측면과 붉은 이병대의 잔혹한 행동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며 그의 견해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은 대외 및 대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붉은 이병대의 포스터를 통해 시장활동을 점진적으로 시도하던 김일성 주석을 수정주의자로 비난하고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침범하려 시도하는 등 반복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김일성의 봉기가 일어났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응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김일성은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단절하고 친소 정책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자신도 오랫동안 문화대혁명을 모방한 운동을 진행했으며 주체 사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식 지도 이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문화계가 움직여 문화대혁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 아베 고보, 미시마 유키오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저명한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에 항의하며 중국 당국에 중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당시 성장하던 학생 및 노동운동이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급진화되었습니다. 일본의 노동조합과 학생운동의 급진적 움직임은 1980년 일본이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현실의 벽을 느낀 지식인과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서방 특히 프랑스에서는 구시대의 폐지를 촉구하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1968년 혁명 동안 학생들은 홍위병을 모방하여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장폴 사르트르와 같은 지식인들도 자신을 마오주의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문화대혁명이 야기한 파괴와 혼란이 널리 알려지면서 호의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까지도 전 세계에는 마오주의 정당을 자칭하는 정치 세력이 남아있으며 페루와 네팔에서는 정부를 위협하는 대규모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네팔에서는 최근에 집권당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적 국제주의 운동이라는 그룹을 형성하여 느슨한 연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